깃입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머의 길을 걷는다면 이 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평생 어디 산속에서 혼자 짱박혀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예외적인 환경이 아닌 이상은 개발자로 일하게 되면 거의 이 깃과 항상 함께하게 될 거예요.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가능한 빨리 익혀두는 게 좋아요. 아니 이 깃이 뭐 하는 거길래요? 먼저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 문제,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앱을 하나 개발한다고 생각해봐요. 소프트웨어란 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뭘 더하고 빼고 고치고 수정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전 기능을 다시 가져오게 될 수도 있고, 누가 실수로 잘못된 코드를 섞으면 복원해야 될 때도 있고, 코드가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막 과거 내역을 확인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뀌기 전 내용들도 중간중간 세이브를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언제 필요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최악의 경우 실컷 이것저것 변경하다가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처음 게 낫네요, 그냥 처음 걸로 합시다, 이럴 때 백업해둔 게 없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게, 중요한 시점마다 프로젝트를 통째로 압축해서 날짜나 설명을 파일명에 넣고 어디에 따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용량도 차지하게 되고 좀 많이 번거로워요. 두 번째 문제, 조그만 프로젝트는 혼자서도 개발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개발자들이 여러 명 붙어서 작업을 해요. 한 폴더 안에 다른 폴더와 여러 파일들이 있고, 이걸 여러 개발자들이 난 이거, 얜 저거, 쟨 저거 하고 맡아서 각자 컴퓨터에 전부 복사해서 작업하는 식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는 게 통째로 있어야 테스트를 해보려도 뭐가 돌아가는데, 이걸 이메일로 공유하기도 힘들고 클라우드 같은 데 두고 하는 것도 복잡하고, 얼핏 생각해도 좀 많이 골치 아프죠. 나중에 에러가 나거나 실수가 있을 때 누가 언제 뭐를 어떻게 건드렸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 와중에 첫 번째 문제에서 말한 버전별 백업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깃과 같은 버전 관리 툴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자들의 삶이 좀 많이 고달팠을 거예요. 지금도 좀 고달프긴 한데, 이제 이 깃이란 게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화면에 명령어도 같이 띄울 거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앱이든 웹사이트든 게임이든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파일들이 다 담기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죠. 그 폴더에서 깃을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이 모든 폴더에 수정 내역들이 저장되는 .git이라는 공간이 생겨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짜고 파일들을 다 저장했어요. 자, 이쯤에서 백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백업에 포함할 파일들 일단 모두를 설정하고요. 자, 이 시점까지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진행했다 기록한 다음에 커밋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은 이 폴더의 전체 내용들이 착 하고 박제가 돼요. 그 이후로도 프로젝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찰칵찰칵 커밋해서 박제를 해둡시다. 압축 파일로 저장할 때처럼 전체가 따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각 버전의 변경 사항들만 기록되는 거라서 박제를 여러 번 한다고 용량을 몇 배로 차지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다 어라? 수정사항이 번복되거나 해서 프로젝트를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와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의 박제 내역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박제됐던 과거의 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수정된 내역들은 복원되고 새로 만든 파일들은 삭제되고 지웠던 파일들은 또 복원이 돼요. 기똥차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기능을 넣을까 말까, 디자인을 이렇게 바꿀까 말까 결정하기 애매할 때가 생겨요. 이럴 땐 이렇게 가지치기, 분기가 가능합니다. 긴 용어로 브랜치를 딴다고 하죠. 주가 되는 코드는 이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시도를 해볼 부분은 이 다른 브랜치에서 작업하다가 이거 괜찮네, 적용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메인 브랜치 합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매번 따로 복사해서 어디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중간중간 폴더 압축해서 따로 저장 수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협업, 회사 서버에 깃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따 얘기할 깃허브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깃으로 박제한 내용들을 원격으로 전송해서 공용 공간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먼저 다른 구성원들이 작업해서 올린 내용들을 다운받고 거기에 내가 진행한 작업들을 전송하는 식으로 협업하게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이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코드를 누가 건드렸는지 다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얼마든 코드들을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개발자들이 깃을 사용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은 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고, 그 중에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대세는 깃이라는 거. 이 깃을 실무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과정이라면 이 깃을 연습해 볼 수 있는 튜토리얼이나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서 익혀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깃은 이제 알겠고, 깃허브란 뭘까요? 깃은 버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고, 깃허브는 이 깃으로 저장돼서 깃은 버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고, 깃허브는 이 깃으로 저장돼서 원격 전송된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말이 저장돼서 원격 전송된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깃으로 저장돼서 원격 전송된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깃허브는 이 깃으로
저장돼서 원격 전송된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말이 어려우면 Git은 영상을 제공된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말이 어려우면 Git은 영상을 찍는 앱이고 GitHub은 유튜브다 하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 기술을 관리 어려우면 Git은 영상을 찍는 앱이고 GitHub은 유튜브다 하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이 이 기술을 관리하는 모든 코드들과 프로젝트들을 얼마든지 이 GitHub에 무료로 전송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곳이 GitHub뿐만 아니라 GitLab, Bitbucket 여러 곳이 있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건 GitHub이에요. GitHub에 내가 돈을 따로 지불해서 내 코드를 비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곳에 올린 코드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때문에 이 GitHub은 단순히 내 코드들을 원격으로 백업해 두는 곳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공유되고 수많은 자발적 참가자들에 의해서 발전하는 공간으로 작용해요. 오픈소스란 말 그대로 코드가 다 공개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GitHub에 올려진 그 프로젝트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더 좋은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들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뛰어난 프로그래머에게 제안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누군가의 혹은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도 있는 거죠. 잘 알려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내 코드가 기여한 기록이 있으면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그게 취업할 때 강력한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해요. 이런 과정 속에 멋진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GitHub은 이 자유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해요. 지금 당장 GitHub에 접속하셔서 세계 곳곳에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직접 살펴보실 수 빼고 고치고 수정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전 기능을 다시 가져오기 해서 날짜나 설명고 어느 정도 나름 폴자 컴퓨터에 전부 복사해서 작업하는 식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는 게 통째로 있어야 코드 같은데 언제 뭐를 어떻게 Git과 같은 버전 Git이란 게 앱이든 뭐 웹사이트든 게임이든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파일들이 다 담기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죠. 그 폴더에서 Git을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이 모든 폴더에 수정 내역들이 저장되는 .git이라는 공간이 생겨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짜고 파일들을 다 저장, 이 전체 탈칵탈칵 버전의 변호라? 수정상의 내역들을 확인하면 삭제되고 지웠던 파일들은 또 복원이 돼요. Git동차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기능을 넣을까 말까? 디자인 긴 용어로 프린치에서 작업하는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매번 따로 복사해서 어디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중간중간 폴더 압축해서 따로 저장 수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협업 회사 서버에 Git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따 얘기할 GitHub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Git으로 박제한 내용들을 원격으로 전송해서 공용 공간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먼저 다른 구성원들이 작업해서 올린 내용들을 다운받고 거기에 내가 진행한 작업들을 전송하는 식으로 협업하게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이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코드를 누가 건드렸는지 다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얼마든 코드들을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개발자들이 Git을 사용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은 Git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고, 그 중에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대세는 Git이라는 거. 이 Git을 실무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과정이라면 하기 어려운 실수를 했거나 천이랑 뭐가 바뀌었는지 헷갈릴 때 언제든 폴더 내 상태를 좀 실험적인 시도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각 기능들 간혹 윈도우에서 설치하고 나서도 아이콘이 아무 란 파일을 만들고 내용의 이름을 Git 폴더가 생긴 걸 볼 수 있으면 이 Git을 연습해 볼 수 있는 튜토리얼 얄팍한 코딩 프로그래머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혼자 짱박혀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예외적인 환경이 아닌 이상은 개발자로 일하게 되면 거의 이 Git과 항상 함께 하게 될 거예요.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가능한 빨리 익혀두는 게 좋아요. 아니 이 Git이 뭐 하는 거길래요? 먼저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 문제,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앱을 하나 개발한다고 생각해봐요. 소프트웨어란 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뭘 더하고 빼고 고치고 수정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전 기능을 다시 가져오게 될 수도 있고 누가 실수로 잘못된 코드를 섞으면 복원해야 될 때도 있고 코드가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막 과거 내역을 확인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뀌기 전 내용들도 중간중간 세이브를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언제 필요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최악의 경우 실컷 이것저것 변경하다가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처음 게 낫네요. 그냥 처음 걸로 합시다. 이럴 때 백업해둔 게 없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게 중요한 시점마다 프로젝트를 통째로 압축해서 날짜나 설명을 파일명에 넣고 어디에 따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용량도 차지하게 되고 좀 많이 번거로워요. 두 번째 문제,
조그만 프로젝트는 혼자서도 개발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개발자들이 여러 명 붙어서 작업을 해요. 한 폴더 안에 다른 폴더와 여러 파일들이 있고 이걸 여러 개발자들이 난 이거, 얜 저거, 쟨 저거 하고 맡아서 각자 컴퓨터에 전부 복사해서 작업하는 식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는 게 통째로 있어야 테스트를 해보려도 뭐가 돌아가는데 뭐 이거를 뭐 이메일로 공유하기도 힘들고 클라우드 같은 데 두고 하는 것도 복잡하고 얼핏 생각해도 좀 많이 골치 아프죠. 나중에 에러가 나거나 실수가 있을 때 누가 언제 뭐를 어떻게 건드렸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 와중에 첫 번째 문제에서 말한 버전별 백업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Git과 같은 버전 관리 툴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자들의 삶이 좀 많이 고달팠을 거예요. 뭐 지금도 좀 고달프긴 한데 이제 이 Git이란 게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화면에 명령어도 같이 띄울 거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앱이든 뭐 웹사이트든 게임이든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파일들이 다 담기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죠. 그 폴더에서 Git을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이 모든 폴더에 수정 내역들이 저장되는 .git이라는 공간이 생겨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짜고 파일들을 다 저장했어요. 자, 이쯤에서 백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백업에 포함할 파일들 일단 모두를 설정하고요. 자, 이 시점까지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진행했다 기록한 다음에 commit 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은 이 폴더의 전체 내용들이 체크 하고 박제가 돼요. 그 이후로도 프로젝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찰칵찰칵 커밋해서 박제를 해둡시다. 압축 파일로 저장할 때처럼 전체가 따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각 버전의 변경 사항들만 기록되는 거라서 박제를 여러 번 한다고 용량을 몇 배로 차지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다 어라? 수정사항이 번복되거나 해서 프로젝트를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와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의 박제 내역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박제됐던 과거의 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수정된 내역들은 복원되고 새로 만든 파일들은 삭제되고 지웠던 파일들은 또 복원이 돼요. 기똥차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기능을 넣을까 말까? 디자인을 이렇게 바꿀까 말까? 결정하기 애매할 때가 생겨요. 이럴 땐 이렇게 가지치기 분기가 가능합니다. 긴 용어로 브랜치를 딴다고 하죠. 주가 되는 코드는 이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시도를 해볼 부분은 이 다른 브랜치에서 작업하다가 이거 괜찮네, 적용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메인 브랜치 합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매번 따로 복사해서 어디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중간중간 폴더 압축해서 따로 저장 수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협업 회사 서버에 Git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따 얘기할 GitHub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Git으로 박제한 내용들을 원격으로 전송해서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새로운 거 하나 배우기도 부담되는데 이 셋을 다 알아야 한다니까 뭔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들을 하나 한 세트로 생각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뭐 이런 구글에 치면 나오는 적용들은 일단 제끼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갖다 놓고 꾸미고 시킨다. 오늘날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웹사이트, 즉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리액트 네이티브나 네이티브 스크립트처럼 이것들 혹은 비슷한 변형들로 모바일 앱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일렉트론 JS 같은 걸로 웹사이트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이제 이 셋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배워야 할 혹은 적어도 알아둬서 효용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은 이유예요. 세 가지나 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 HTML이랑 CSS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못 껴요. HTML은 이름과 같이 마크업 언어인데 단순히 생각해서 화면들에 이것들이 이런 구조로 놓여 있어라 하고 갖다 놓는 수단이에요. CSS는 언어란 말도 안 들어가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예요. 시트, 이불이죠. HTML에 올려놓은 이것들은 이렇게 보여라 하고 꾸며주는 문서예요. 자바스크립트만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해요. 원래는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를 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닥 대우도 못 받는 언어였는데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특히 노드.js가 이걸 브라우저 바깥 세상으로 꺼내오면서 지금은 위상이 아주 기똥차졌어요. 웹사이트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HTML로 올려놓은 요소들을 변형시키거나 직접 만들어내기까지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웹앱 하나를 만들어 보자고요. 사칙 연산을 수행해서 내역으로 남기는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HTML 파일과 CSS 파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한 폴더 안에 만들어요. HTML 문서는 보통 이 구조를 가져요. HTML 태그 안에 헤드와 바디가 있죠. 헤드는 각종 설정 놓는 곳이에요. 거기에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하고 화면의 요소들은 이 바디 안에 넣어볼 거예요. 먼저 계산기에 틀이 될 div란 보이지 않는 상자를 넣고 그 안에 계산기 이름을 텍스트로 표시할 요소를 넣을게요. 아래에는 수식을 넣을 입력칸을 넣고 칸이 비었을 때 나오는 문구를 설정하죠. 마지막으로 내역들이 표시될 상자를 넣어요. 각 요소들은 외부에서 구분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고유 이름, 아이디를 설정해 줍니다. 누차 말했듯 HTML은 이렇게 갖다 얹을 뿐이에요. 놓고 온다. 간단하죠? 화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뭔가 좀 꾸밀 필요가 있네요. CSS 파일을 작성해 봅시다. 보이지 않던 바깥 상자에 색을 넣고 너비도 제한하고 모술도 좀 둥글게 깎고 안팎의 공간을 좀 줘보죠. 이름은 크고 굵게 흰색에다가 뒤에는 그림자를 좀 줘보고요. 마지막으로 입력칸도 칸의 글씨와 크기, 행간 등을 조절해주면 훨씬 그럴듯하죠. HTML이랑 CSS로 하는 일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배우면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 들죠? 자, 아직 이 칸에 뭘 넣어도 작동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봅시다. 이 문서는 HTML 요소가 다
다 알아야 한다니까 뭔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들을 하나 한 세트로 생각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뭐 이런 구글에 치면 나오는 적용들은 일단 제끼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갖다 놓고 꾸미고 시킨다. 오늘날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웹사이트, 즉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리액트 네이티브나 네이티브 스크립트처럼 이것들 혹은 비슷한 변형들로 모바일 앱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일렉트론 JS 같은 걸로 웹사이트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이제 이 셋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배워야 할, 혹은 적어도 알아둬서 효용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은 이유예요. 세 가지나 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 HTML이랑 CSS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못 껴요. HTML은 이름과 같이 마크업 언어인데 단순히 생각해서 화면들에 이것들이 이런 구조로 놓여 있어라 하고 갖다 놓는 수단이에요. CSS는 어느란 말도 안 들어가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예요. 시트, 이불이죠. HTML에 올려놓은 이것들은 이렇게 보여라 하고 꾸며주는 문서예요. 자바스크립트만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해요. 원래는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를 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닥 대우도 못 받는 언어였는데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특히 노드.js가 이걸 브라우저 바깥 세상으로 꺼내오면서 지금은 위상이 아주 기똥차졌어요. 웹사이트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HTML로 올려놓은 요소들을 변형시키거나 직접 만들어내기까지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웹앱 하나를 만들어 보자고요. 사칙 연산을 수행해서 내역으로 남기는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HTML 파일과 CSS 파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한 폴더 안에 만들어요. HTML 문서는 보통 이 구조를 가져요. HTML 태그 안에 헤드와 바디가 있죠. 헤드는 각종 설정 놓는 곳이에요. 거기에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하고 화면의 요소들은 이 바디 안에 넣어볼 거예요. 먼저 계산기에 틀이 될 div란 보이지 않는 상자를 넣고 그 안에 계산기 이름을 텍스트로 표시할 요소를 넣을게요. 아래에는 수식을 넣을 입력칸을 넣고 칸이 비었을 때 나오는 문구를 설정하죠. 마지막으로 내역들이 표시될 상자를 넣어요. 각 요소들은 외부에서 구분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고유 이름, 아이디를 설정해 줍니다. 누차 말했듯 HTML은 이렇게 갖다 얹을 뿐이에요. 놓고 온다. 간단하죠? 화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뭔가 좀 꾸밀 필요가 있네요. CSS 파일을 작성해 봅시다. 보이지 않던 바깥 상자에 색을 넣고 너비도 제한하고 모서리도 좀 둥글게 깎고 안팎의 공간을 좀 줘보죠. 이름은 크고 굵게, 흰색에다가 뒤에는 그림자를 좀 줘보고요. 마지막으로 입력칸도 칸의 글씨와 크기, 행간 등을 조절해주면 훨씬 그럴듯하죠. HTML이랑 CSS로 하는 일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배우면 다 할 수 있겠다 는 느낌 들죠? 자, 아직은 이 칸에 뭘 넣어도 작동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봅시다. 이 문서는 HTML 요소가 다 읽힌 다음 작동하게 돼 있어요. 먼저 아까 넣었던 입력칸을 변수로 잡아서 거기에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이 엔터일 때 calculate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합시다. calculate 함수는 먼저 입력칸의 텍스트가 사칙 연산 공식에 맞는 형식인지를 확인한 다음 맞다면 그걸로 계산을 수행해서 계산 내역 상자에 계산 결과 혹은 실패 메시지를 HTML 요소를 생성해서 집어넣어요. 코딩 여기까지.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수식을 입력하면 그 결과들이 calc history라는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들은 아직 꾸미지 못했죠. calc history 안에 들어갈 요소들도 높이와 배경색, 그리고 오류 메시지의 강조 글씨까지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해요. 이젠 좀 정갈해졌죠. 입력된 텍스트가 사칙 영상 공식이 아니면 이렇게 친절한 메시지로 띄워져요. 이쯤이면 대략 이 셋이 어떻게 함께 돌아가는지 알겠나요? HTML과 CSS는 배우기는 쉽지만 연습과 경험도 많이 필요해요. 같은 구조와 모습도 구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어느 쪽이 효율적이고 여러 환경이나 기기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지는 많이 만들어보고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공식력 있는 사이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크롬 개발자 도구 같은 툴들로 분석해보시면 좋은 방법론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언어라 끊임없이 공부할 게 생길 거예요. 예전에는 대부분이 jQuery라는 강력한 라이브러리로 순수 자바스크립트보다 훨씬 코딩을 쉽고 편하게 하곤 했는데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도 파워풀해지고 jQuery 성능 문제도 있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같은 새로운 개발 방식들이 나오면서 jQuery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이제는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보여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 쓴 지 꽤 됐고, 입문자분들은 우선 자바스크립트를 탄탄히 배워놓은 다음 이런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필요에 따라 찬찬히 배워나가면 좋을 거예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 기억해야 할 것이 HTML, CSS나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기술들을 다 이용하려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웹사이트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브라우저들 중 일부에서 최신 기술들을 지원하지 않거나 혼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버전의 어떤 브라우저를 얼마나 사용하고 그것들이 지원하는 최신 기술들은 어디까지인지 이 호환성을 확인하고 테스트하면서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웹 관련 주제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주 다루게 될 거예요.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설명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찬찬히 배워나가면 좋을 거예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 기억 해야 할 것이 HTML, CSS나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기술들을 다 이용하려 하면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기술들을 다 이용하려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웹사이트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브라우저의 웹사이트들을 다 이용하려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웹사이트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브라우저들 중 일부에서 최신 기술 기술들을 지원하지 않거나 혼자 이상하게 최신 기술 소프트웨어인데, 이 브라우저들 중 일부에서 최신 기술들을 지원하지 않거나 혼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버전의 어떤 브라우저를 얼마나 사용하고, 그것들이 지원하는 최신 브라우저를 얼마나 사용하고, 그것들이 지원하는 최신 기술들은 어디까지인지 이 호환성을 확인하고 테스트하면서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웹 관련 주제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주 다루게 될 거예요.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설명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돌준이 엄마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돌준아, 여기 2만 원 가지고 먼저 다이소에 가서 고무장갑 하나 사고, 과일가게 가서 포도도 한 송이 사고, 오는 길에 슈퍼에서 계란도 한 판 잡아라. 그런데 대낮에 나간 애가 해질녘이 되도록 하나요. 엄마가 걱정이 돼서 찾으러 나가죠. 다이소에도 없고 과일가게에도 없고, 마지막으로 슈퍼에 가니까 얘가 슈퍼 앞에서 멍 때리고 있어요. 아니, 너 왜 여태 여기에 서 있어? 엄마, 계란이 다 떨어져서 계란이 없대. 뭐? 이 녀석아, 계란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오면 되지. 예외 처리를 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마냥 그렇게 멀뚝멀뚝 서 있으면 어떡하니? 인생이 그렇듯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오류들과 마주치게 돼요. 이런 내용의 심부름을 코딩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오류들을 찾아봅시다. 먼저 철자와 문법 오류가 있죠. 이런 오류는 컴퓨터가 알아서 바로 걸러내요. 야, 주인 너 코딩 똑바로 해. 코딩 프로그램에서 빨간 줄 딱 그어버리죠. 특히 자바 같은 컴파일 언어들, 즉 실행되기 전에 기계에게 더 친숙한 언어로 번역, 컴파일이 되는 언어들은 문법 오류는 컴파일 과정에서부터 차단하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나는 일은 없어요. 이런 걸 컴파일 오류라고 해요. 그렇다면 컴퓨터가 실행 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런타임 오류들을 찾아보죠. 총 17,000원짜리 물건들을 사러 보내는데 15,000원을 지어 보내죠. 셔틀도 아니고. 애가 외상을 달아서 사올 수는 있겠지만 엄마가 의도했던 상황이 아니라 실수인 거죠. 이렇게 프로그래머의 논리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걸 논리 오류라고 해요. 이런 오류들은 전적으로 코드에 달려 프로그래머의 외상을 달아서 사올 수는 있겠지만 엄마가 의도했던 상황이 아니라 실수인 거죠. 이렇게 프로그래머의 논리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걸 논리 오류라고 해요. 이런 오류들은 전적으로 코드에 달려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 논리 오류라고 해요. 이런 오류들은 전적으로 코드에 달려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방지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실수만 안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아까 마트에 계란이 없었던 것처럼 프로그래머가 코드로 제어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적어낸 정보들을 보여주는 교사용 앱이 있다고 쳐요. 이 앱은 학교 서버로부터 이런 형식의 정보들을 받아와서 이렇게 화면에 띄워줘요. 이름 항목을 읽어오고 나이 항목을 읽어서 정수 타입으로 변환하고 전화번호를 대시 기준으로 3등분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애들이 적는 건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이름을 안 써서 내는 애들이 꼭 있어요. 널 포인트 오류가 나겠죠. 어떤 놈들이 이따위로 장난을 쳐요. 문자를 정수로 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거예요. 전화번호에 이렇게 대시를 안 적으면 배열로 스플릿 한 다음에 아웃 오브 인덱스가 발생하겠죠. 하나하나 if문으로 대비할 수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어떤 오류가 생길지 다 예측하기 힘들어요. 컴퓨터란 놈은 융통성이 없어서 이렇게 오류한 몇 개 부딪히면 해당 프로세서가 그냥 죽어버려요. 개복치도 아니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이란 장치들을 마련해놨어요. 보통은 try와 catch란 명령으로 되어 있죠. 파이썬의 try except, 루비의 begin rescue처럼 말이나 기능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예측해서 try로 루비의 begin rescue처럼 말이나 기능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예측해서 try로 감싸는 부분들은 뭐가 잘못되더라도 프로그램이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얘 왜 이래 예측해서 try로 감싸는 부분들은 뭐가 잘못되더라도 프로그램이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얘
왜 이래 하고 얘 왜를 적당히 제껴 놓은 다음 과정 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톨주나 포도를 사면 슈퍼로 가. 그리고 슈퍼에서 계란을 사는데 계란이 없으면 그냥 와 이놈 새끼야, 그냥 집에 와. 뭘 그냥 서 있지 말고 제발 집으로 기어 들어와. 알겠어? 언어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보통은 트라이 블럭에서 예외 상황, 즉 입섹션이 발생하면 이 캐치문에서 해당 오류에 대한 동작을 실행하고, 오류가 나든 안 나든 이 파이널 블럭을 마지막으로 실행해요. 어떤 오류가 나느냐에 따라 구분을 줄 수도 있어요. 계란 값이 폭등해서 돈이 부족하면 노머니 익셉션, 슈퍼 주인 할머니가 자리를 비웠으면 할머니 익셉션, 익셉션 클래스에서 파생돼서 다양화된 이 예외 상황들마다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겠죠. 아하, 거기까지 이제 알겠는데요. 이 파이널리 구문은 왜 쓰는 거예요? 오류가 나든 안 나든 실행되는 거라면 그냥 이렇게 트라이 캐치 구문 다음에 넣어도 똑같은 거잖아요. 트라이 명령이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경우 둘 중 하나에 바로 리턴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당 함수가 거기서 종료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둘 중 이렇게 트라이 캐치 구문 파이널리 구문은 왜 쓰는 거예요? 오류가 나든 안 나든 실행되는 거라면 그냥 이렇게 트라이 캐치 구분 다음에 넣어도 똑같이 왜 쓰는 거예요? 오류가 나든 안 나든 실행되는 거라면 그냥 이렇게 트라이 캐치 구분 다음에 넣어도 똑같은 거잖아요. 트라이 명령이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경우 둘 중 하나에 바로 리턴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당 함수가 명령이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경우 둘 중 하나에 바로 리턴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당 함수가 거기서 종료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돼버리는 거죠. 출근하기 전에 차 키를 찾는 함수예요. 책상 서랍에 이렇게 트라이 캐치문을 써서 뒤지고 같은 방식으로 옷장과 가방을 뒤질 거예요. 책상 서랍에서 차키가 바로 나와버리면 다른 곳 안 뒤지고 바로 집을 나서면 되겠죠. 하지만 찾았든 못 찾았든 연 서랍은 닫아야죠. 이처럼 함수 자체를 종료해버리는 코드로 집을 나서면 되겠죠. 하지만 찾았든 못 찾았든 연 서랍은 닫아야죠. 이처럼 함수 자체를 종료해버리는 코드가 트라이나 캐치 둘 중에 한 곳에 나오더라도 이 파이널리 안에 있는 건 꼭 실행하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트라이나 캐치 찾았든 못 찾았든 연 서랍은 닫아야죠. 이처럼 함수 자체를 종료해버리는 코드가 트라이나 캐치 둘 중에 한 곳에 나오더라도 이 파이널리 안에 있는 건 꼭 실행하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정보를 꺼내오기 위해 거기에 접속한 다음 결과에 상관없이 접속을 종료해야 하는 서비스 등에서 이 파이널리가 많이 사용돼요. 프로그래머의 실수를 줄여주겠죠. 알겠나요? 예외 처리는 이렇게 기똥차고 강력한 도구인 만큼 프로그래머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 편리함이 장기적으로는 독이 되기도 해요. 오류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계산해서 소프트웨어를 더 안전하게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외 처리로 대충 묻어버리고 하는 나태한 습관들이 이후 큰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외 처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논란이 있어요. 코딩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 예외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좀 더 고민해보고 관련 자료들도 찾아보고 하면 더 탄탄하고 오류로부터 안전한 코드를 짜는 적절한 방식을 익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잘못되거나 미흡한 설명은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이제 요부터 그다음에 오늘 날짜 뭐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명령어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장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레드 여기서 설명 주소예요.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수정하고 취업을 하고 최소 120일 이상 취업하기 전 으로 전송해서 공용 공간에 저장할